1968년 11월 롤링 썬더 작전이 마무리되면서 북폭이 완전히 중단되자 이제 전쟁은 테이블 위로 이동합니다. 양측 대표단의 자존심 대결이 시작되었으며 미국 내에 반전 여론이 더 강해지자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한 북베트남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었죠. 한편 롤링 썬더가 종료되기 전이었던 68년 8월 캐산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에게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며 천신만고 끝에 사수에 성공했던 캐산 기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캐산에 미 해병대가 주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미 해병대는 캐산 기지를 스스로 파괴한 후에 남쪽으로 물러났으며 얼마 후에 캐산은 베트콩의 영역이 됩니다. 이 캐산 전투는 전선 없는 전쟁 베트남전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었으며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더욱 강해지면서 명분 없는 전쟁에서 싸우게 된 미군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대부분 징집병이었던 미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으며 탈영, 마약, 기강해이는 정점에 달하고 있었죠. (1969년) 미국인들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닉슨을 당선시켰으며 베트남 전쟁을 주도했던 존슨 대통령과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역사의 뒤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선 총사령관 웨스트 모어랜드를 에이브람스 장군으로 교체하고 서서히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합니다. 닉슨 행정부의 방침은 이제 베트남 전쟁은 당사자인 남베트남군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미군은 남베트남군을 후방 지원하다가 남베트남군이 스스로 싸울 수 있게 되면 단계적으로 베트남을 떠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닉슨 행정부 역시 굴욕적인 철수를 원하지는 않았으며 최대한 미국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전쟁을 끝내는 것은 어려운 법이었으며 이미 수렁 속에 깊이 빠져버린 미군은 빠져나오려 할수록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난감한 상태가 됩니다. 북폭은 중단되었지만 베트남 전쟁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미궁이었던 것입니다. 롤링 썬더의 종료와 함께 북폭을 중단한 미공군은 호치민 루트 공습과 남베트남 전선의 항공 지원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대공포하나, 샘, 미국의 위협이 전혀 없었으므로 미군 조종사들은 훨씬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북폭 휴식기는 무기한으로 연장되고 있었으며 롤링 썬더에서 살아남은 베테랑 조종사들은 1년의 복무기간을 마치거나 출격 횟수 100회를 달성한 후에 베트남 전선을 떠나고 있었죠. 이들의 빈자리는 신참 조종사들로 대체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사관학교를 막 졸업했거나 수송기, 정찰기, 폭격기 등을 조종하던 자원들이 간단한 기종 전환 교육을 받은 후에 전투기 부대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폭을 경험한 베테랑들이
점차 전선을 떠나고 신참 조종사들이 그 자리를 메꾸면서 북폭의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폭 휴식기는 3년 6개월로 연장되고 있었는데 1972년 라인베커 작전의 개시와 함께 북폭이 또다시 시작될 무렵에는 롤링 썬더를 경험한 베테랑들이 대부분 사라지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롤링 썬더는 항공전의 역사에서 가장 길었던 단일 작전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효율은 최악이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 공군과 해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손실에 직면하게 되었죠. 미 공군은 무려 500대가 넘는 항공기를 손실했으며 미 해군과 해병대도 400여 대의 항공기를 손실한 상태였죠. 격추된 항공기와 함께 항공요원들의 손실도 상당해서 미 공군의 경우에 700명이 넘는 인적 자원이 손실되었는데 이 중 400여 명이 전사 또는 실종 처리되었으며 200명이 넘는 포로가 발생합니다. 적지에 추락한 후에 아군에게 구출된 인원은 겨우 145명으로 북베트남 상공에서 격추되는 경우에 무사히 돌아올 확률은 높게 잡아도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도 400명이 넘는 항공요원을 손실했는데 양성하기 어려운 항공요원들이 대거 손실되면서 빈자리를 대체할 여력이 모자라게 됩니다. 포로가 된 후에 하노이 힐튼에 수용된 수백 명의 미군 항공요원들은 미 행정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롤링 썬더를 극복한 북베트남에게는 정치 선전의 훌륭한 도구가 되었으며 강화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전리품이었죠. 북베트남 상공에서 격추된 미군기들의 80%는 강철의 커튼으로 불리던 북베트남의 대공포화에 희생되었으며 122대가 샘에 의해 손실됩니다. 샘에 의한 격추 대수는 생각보다 적은 편이었으나 위협을 느낀 미군기들이 저공으로 내려갔으므로 대공포화의 효율이 훨씬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한편 공중전에서 격추된 항공기는 75대 정도로 전체 손실의 8% 정도였죠. 하지만 막강한 전투력의 F4 팬텀을 주력기로 채택한 후에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부하던 미 공군과 해군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롤링 썬더 기간 동안 미군기들의 공대공 전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미 공군의 경우에 미극이 86대를 격추했지만 41대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2대2를 조금 넘는 형편없는 격추 교환비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격추 전과는 북베트남 조종사들의 실력이 아직은 미숙했던 1967년 7월까지 달성된 것이었으며 이후부터는 전투 경험이 축적된 미그 21 조종사들이 철저한 매복 전술을 사용하자 전세는 역전됩니다. 미 공군은 북폭 작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치명적인 매복 요격 전술을 구사하는 미그 21에게 속수무책으로 농락당했으며 롤링 썬더가 종료될 때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67년 10월 1일부터
68년 3월 말까지 미 공군기들은 미국이 27대를 격추시키는 동안 24대를 손실하면서 근소한 우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것조차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격추 전과의 대부분은 구식 전투기 미그 17을 상대로 한 전과였으며 위협적인 미그 21과의 교전 결과를 분석해보면 그야말로 처참한 패배였죠. 이 기간 동안 미그 21은 16대의 미 공군기를 격추했지만 미 공군기들은 겨우 5대의 미그 21을 격추한 것입니다. 롤링 썬더 작전이 시작된 후에 실전 부대를 배치했던 신생 북베트남 공군과의 교전이란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치욕적인 결과였죠. 한편 미 해군의 경우에 롤링 썬더 기간 동안 미국이 34대를 격추했지만 14대를 손실합니다. 격추 교환비 2.4대 1은 공군에 비해서 조금 나았지만 역시 실망스러운 결과였으며 가장 어려운 상대였던 미그 21이 주로 미 공군기를 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 해군의 성적표 역시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죠. 설상가상으로 미 해군 역시 롤링 썬더에 막바지 6개월 동안 전개된 북베트남 남부지역 항공전에서 F4 팬텀 부대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팬텀의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군의 F4B 팬텀은 26발의 스페로 미사일과 16발의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했는데 고작 2대의 미그기를 격추했으며 오히려 교전 중에 팬텀 2대를 상실하면서 팬텀 조종사들은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